자, 이제는 세 번째 높임 표현입니다. 자,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높임 표현은 일단 숫자로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주체, 상대, 객체. 그런데 대부분 주체가 뭐고 상대가 뭐고 객체, 특히 객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 예문을 하나 만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재에는 없지만 잘 봐주세요. 자, 보통 우리는 화자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 청자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화자는 말하는 이. 여기 문학에서는 서술자라고 하죠. 말하는 이, 말화자. 자, 주체는 누가죠. 보통 주어에 해당하는 철수가, 그럼 철수가 주체.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가 주체죠. 자, 청자는 당연히 듣는 이, 또는 우리 시험으로는 상대라고 하죠. 그래서 청자나 상대를 같은 의미, 상대 높임법을 청자 높임법이라고 교과서들에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화자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청자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내가는 다시 또 주체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체가 이제 어쨌든 듣는 이 청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객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10글자로 외워도 좋아요. 객체가 뭐야? 그러면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자, 그러면 목적어라면 우리 성분에 의하면 을을이 오는 대상. 만약 철수를, 그러면 철수가 객체인 거예요. 할머니를 선생님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생님을 그러면은 목적어의 대상인 객체. 자, 부사어는 에게나 깨예요. 에게나 깨. 그래서 에게가 만약 너에게, 그럼 너가 또 객체. 선생님께, 그러면 선생님께도 객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객체는 어떤 대상인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주체도 아니고 다시 한번 청자도 아닌 어떤 객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목적어나 부사의 대상. 자, 이걸 예문으로 한번 봐보세요. 철수가 고모에게 말하는 거죠.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높임법으로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철수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화자. 왜? 고모에게 말하니까. 고모는 듣는 이, 청자 또는 상대라고 하기로 했죠. 고모는 청자, 상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쉼표의 대상이 많이 나오죠. 고모 아니면 철수야. 그럼 철수야가 청자겠죠. 만약 철수를 부른다면 고모가 철수를 부르면 고모가 다시 화자가 되고 철수는 청자. 지금 여기는 철수가 고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깨서와 깨의 엄청난 차이를 알아야죠. 깨서는 이 가의 높임이잖아요.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이가 깨서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체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께. 깨가 뭐라고 했어요? 에게의 높임말이죠. 할머니에게라고 하지 않은 이유. 할머니가 높으니까. 만약 할머니가 아니라 동생에게, 그럼 동생이 객체겠죠. 대신에 그럴 때는 낮춘 거잖아요. 할머니니까 높인 거예요. 객체, 높임. 할머니가 객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철수는 화자, 고모는 청자, 아버지는 주체, 할머니는 객체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놀랍게 이 예문에는 세 가지 높임법이 그래서 동시에 쓰여요. 세 대상을 다 높인 거예요. 고모도 높였고 아버지도 높였고 할머니도 높인 거예요. 자, 어떻게? 고모는 청자로서 어떻게 높였어요? 용돈을 드리셨어 요라고 높인 거죠. 바로 여기에 상대 높임법이 쓰인 거예요. 대신에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해 요체를 썼다고 해요. 이 등급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높임의 등급 바로 해요체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해요체를 많이 써요. 형에게도 뭐뭐 해요. 뭐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의 어떤 보통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형제 간에 막 반말 비슷하게 쓰잖아요. 하지만 해요체 많이 쓰겠죠. 엄마 뭐뭐 좀 해주세요. 아빠 뭐뭐 해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체를 우리가 많이 쓰죠. 요를 빼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요를 뺐다면 동생에게 말했다면 요를 안 썼겠죠. 그래서 철수의 동생 영수라면 영수야 용돈을 드리셨어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가 들어가죠. 이게 해요체의 특징. 상대 높임법.
자,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땠어요? 들이시었어요. 여기에 시가 있는 거예요. 과거 회상을 위해 셔으로 줄인 거지만 실제로는 들이신 거잖아요.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깨서 시가 있어요. 깨서 시.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바로 할머니를 어디에서 높였죠? 할머니께 특정 조사와 함께 드린 거죠.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말하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였어요. 이게 바로 객체 높임이에요. 따라서 이 한 문장 안에 등장인물 4사람, 한 문장 안에 높임법 3가지, 한 문장 안에 3가지 높임법이 모두 다 쓰여서 다 높인 거예요. 높임법이 쓰였지만 안 높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해요체가 아니라 해체를 썼으면 안 높였겠지만 결국 이렇게 다 높인 거죠.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정교한 문법이 들어있어요. 꼼꼼하게 봐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쉬운 것 주체 높임. 방금 했던 예문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할머니, 아니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어땠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드리시었다. 시. 그래서 주체 높임은 기본적으로 깨서와 시가 나와야 돼요. 깨서와 시. 그러면은 100% 주체 높임법입니다. 깨서와 깨는 다르다고 했어요. 깨서는 주체 높임의 이가의 조사. 깨는 객체 높임의 애계의 높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인다. 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다만 이제 주체 높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 간접 높임이 또 KBS 한국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직접 높임은 계속 깨서 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알겠어요. 반면에 이제 간접 높임이 중요한데요. 간접 높임은 사람 자체를 높인다기보다는 그 대상의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소유물이라든지 사물 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떻게 귀를 높여요? 할머니를 높여야죠. 근데 신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상의 신체. 귀가 밝으시다.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다리가 아프시다. 뭐 이런 거 하죠.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맞아요. 무엇으로? 간접 높임으로. 간접 높임을 쓰는 이유. 신체를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를 할머니,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물이나 신체 뭐 또는 소유물에 높이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허리가 아프시다. 알겠죠? 다만 참고로 진짜 할머니 자체를 높이고 싶을 때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러면 직접 높임이에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직접 높임, 할머니의 다리가 허리가 아프신 건 간접 높임이에요. 자, 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사실 여기에다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다는 거죠. 계시다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께서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시겠다. 말씀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 맞지만 말씀에다 계시다를 쓰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은 직접 높임에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간접 높임의 형태의 어휘라고 보면서 말씀이 있으시다. 그렇죠? 참고로 우리 책에는 말씀은 2가지, 우리 국어에서 특이하게 높임도 되고 낮춤도 되는 단어라고 나와요. 지금처럼 보면 이거 높인 거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대신에 말씀은 낮춤말도 써요.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낮춤말이에요. 벌써 자기를 낮춘 거죠. 그래서 말씀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단어니까 예문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한 문장에 동시에 쓰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말씀은 높인 거예요. 드릴 말씀은 낮춘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접 높임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높임 중에서도 좀 어색해 보이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제 넥타이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어때요? 맞아요. 근데 왠지 넥타이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 맞는 거예요. 그죠?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 높임의 예문들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높임말 실수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과잉 높임이라는 거 쓰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그런 음식점에서. 이런 데 우리가 잘못 쓰는 과잉 높임. 음료 나오셨어요. 자, 샷은 시엇의 준말, 아까 주체 높임에 쓰는 선어말 어미라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써야죠. 여기도 음료를 높인 거예요. 안 돼요. 음료가 나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음료는 나왔습니다만 하면 돼요. 씁니다는 사람을 높이는, 청자를 높이는 거고 음료는 나온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과잉 높임을 한대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라고. 뭐 정말 생크림 올라가셨어요. 이상하죠. 생크림을 높인 거예요. 안 돼요. 계산하실게요도 우리가 잘못 쓰는 대표적인 어미. 리을게요는 자신의 의지에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합격할게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실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을게요를 우리가 가장 잘못 쓰는 게 병원에 가면은 다 잘못 쓰더라고요. 주사 맞으실게요. 좀 따끔하실게요. 이리 오실게요. 여기 앉으실게요. 뭐 이런 거 해요. 다 틀린 거예요. 리을게요. 이거는 자신의 의지에만 쓰는 거예요. 주문 되셨어요가 아니라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방금 했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메뉴는 안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메뉴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과잉 높임의 사례인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높임법이 잘못된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상대 높임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 했던 예문 또 갑니다. 고모 했잖아요. 고모. 상대죠. 근데 상대 높임이라는 말 속에는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상대 높임 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높임 표현 법이니까. 다만 상대 낮춤이라는 말은 없지만 상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높임 낮춤을 포함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거듭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표로 우리 외워야 된다고 했고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벌써 용어의 느낌이 오죠. 격식체는 격식적으로 쓰는 말. 주로 언제? 옛날에. 과거에는 산업공상의 신분제였기 때문에 격식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특히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했을 때는 되게 격식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일종의 단학가처럼 하십시오체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부모님에게 엄마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셨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격식체. 그래서 격식체의 숫자 4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격식체는 주로 의례죠. 특히 약간 공적인 자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 앉으세요. 막 뭐 드릴까요? 이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무엇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공손하게 하잖아요. 그게 격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는 뒤에 나오지만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라는 일종의 4가지로 등급이 나누어지고요. 자, 비격식체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 좀 친근하게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 거듭 현대에는 이제 신분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쓴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해요체 아까 했죠. 아니면 해체.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는 딱 2가지로 쓰입니다. 격식체, 비격식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들면 크게는 결국 2가지지만 우리가 작게 나누면 6가지예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출발하되 4가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말이 좀 어렵지만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라고 빨리 외우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해, 요체, 해체. 바로 요만 붙은 거예요. 같은 해인데 해, 요인지 아니면 요를 뺀 해인지. 비격식체가 친숙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요체를 많이 쓰니까. 특히 빨리 해, 요, 빨리 가, 요, 먹어, 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잖아요. 전부 종결된 말 뒤에 요가 붙는 거예요. 요를 생략해도 되죠. 요를 생략하면 해체가 되고요.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돼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등급이 문장의 종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십시오라고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오, 하게, 해라라고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를 이 표를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은 평서법이에요. 같으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의 느낌처럼 하십니다, 십시오, 십니다가 그대로 나오겠죠. 하오도 쉽겠죠. 오로 끝나니까. 오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걸 같이 보셔야 돼. 어쨌든 주로 옛날에 아주 높이는 건 군사부, 대신에 예사 높이는 것은 주로 노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오체를 흔히 예사 높임이라고 하는데 아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사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사 높인다는 것은 주로 노부부끼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 부부들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오빠 뭐 누구야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를 좀 존중하잖아요. 여보 이리 오시오, 알았소, 뭐 잘 들구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오체. 그래서 하오체는 이 구려와 함께, 구려는 서로 높이는 거예요. 잘 가는 구려, 또는 잘 먹는 구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 구려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려가 여기도 보이죠. 명령에도 쓰고요. 빨리 가구려 이렇게 명령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감탄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알겠죠? 서로 존중. 하오체. 하오체. 자, 하계체는 사실은 글자 안에 모양이 같은 어이에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 세, 네. 개, 세, 네. 이건 이제 예사 낮춘 건데요. 예사 낮춤에는 거의 동일한 어미, 개, 세, 네가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계체라고 외우는 순간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하네. 그렇죠? 살짝 낮춘 거예요.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쓰는 거냐면은 장모님이 이렇게 사위에게 쓸 때 있잖아요.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 어서 오게, 어서 들게, 어서 뭐뭐 하세, 우리 뭐뭐 하게나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살짝 낮춘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쓸 때 살짝 낮춰요. 예사 낮춤. 완전히 낮추지는 않는 거죠. 하계체입니다. 자, 역시 글자 모양에 개, 세, 네가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먼과 구려를 구별하기도 해야 돼. 구려는 노부부라고 했어요. 잘 가는 구려, 높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잘 가는구먼, 자네. 자네의 느낌이 딱 오죠. 자네. 자네면은 충분히 하계체의 느낌과 같아요. 자네. 살짝 낮춘 거죠. 노부부는 살짝 높인 거라고 했어요. 헤라체는 완전히 쉬워서 진짜 라라고만 나오면 쉽지만 또 라라고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서문에 간다. 야, 간다를 우리는 나는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뭐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요를 붙일 수 없는, 요를 붙일 수 있으면은 해요체의 해체거든요. 같은 낮춤 중에서도. 헤라체는 아주 낮춘 거예요. 아주 낮춘 거지만 완전히 기분 나쁘게 낮췄다는 게 아니고요. 등급상으로 아주 낮춤,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그냥 너, 동생에게 쓰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가냐? 가니? 가렴? 가자? 가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급의 차이, 하십시오, 자오차, 하계체, 헤라체를 잘 구별하고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높임 2개, 낮춤 2개. 이름은 아주, 예사, 예사, 아주. 이렇게 딱 그대로 표대로만 적용하면 돼. 다만 헷갈리는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헤라체와 해체를 좀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둘 다 낮은 거니까. 둘 다 낮은 거니까. 격식체의 헤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체를 구별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를 붙일 수 있어서 빼면 비격식체고 요를 붙일 수 없으면 헤라체. 왜냐면 우리말에는 헤라요가 없죠. 야, 빨리 헤라요 없잖아요. 대신에 해요 했어요. 가라요 없지만 빨리 가요 있죠. 그래서 요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요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는 해요체고 빼면 해체. 요를 붙일 수 없는 거라면 헤라체, 격식체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요가 다 들어가겠죠. 요가 들어가서 해요체고. 여기는 다시 요를 붙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가요, 가요, 가지요, 가지요 이렇게 되죠. 요를 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를 쓰는 것을 두루두루 쓰는 두루 높임이라고 하고요. 요를 뺀 것을 두루 낮춤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상대 높임은 이게 전부 다인데 다시 한번 격식체, 비격식체, 그리고 하십시오체. 예전에는 합쇼체라고도 했어요. 줄여서 하십시오가 합쇼. 사실 합쇼는 많이 썼던 말이 중국 음식점에 손님 들어가면 어서 옵시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서 오십시오예요. 아주 공손하게 한 말인데 빨리 하다 보니까 줄여서 그런 건데요. 합쇼체 또는 하십시오체. 그리고 하오체. 하오체는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격식적인 예사 높임입니다. 노부부끼리라고 했어요.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리고 해요체, 해체까지. 자, 꼭 이 표는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높임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 높임 중에 하나 더 중화체라는 게 있어요. 중화라는 것은 보통 중간, 가운데쯤에서 약간 조화롭게 한다. 그런 이제 중화입니다. 뭐 절충, 중용 약간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막 대놓고 야, 너 빨리 해라. 이렇게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대중, 신문, 표어, 포스터, 시험 문제 이럴 때에는 명령을 하더라도 직접 명령보다 간접 명령의 형태를 쓴다. 그것을 중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쇄 매체니까 신문 같은 거예요. 뭐 대중 매체 이런 거예요. 간접 발화의 성화.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쓰는 거라면 이때는 해라체가 아니라 하라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라를 쓰면 해라체고요. 하라 그러면 하라체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해라체는 직접 명령일 때.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직접 명령인 해라를 쓰겠죠. 그래서 해라고 줄여도 돼요. 라를 빼고. 그래서 해라체에 해당하는 직접 명령이에요. 야, 빨리 해. 빨리 해라. 됐죠? 다만 하라체는 간접 명령. 이것이 바로 중화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약간 다수, 집단, 신문, 표어,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또는 뭐 공부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서술어 기억나는 것.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고르라. 고르시오. 이게 중화체. 야, 골라. 동생이라면. 야, 답 골라봐. 골라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을 구별하되 이 하라체를 우리는 중화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화체. 여기 보이죠? 물음에 답하라. 답하라가 맞다고요? 답해라가 맞다고요? 둘 다 맞는데 답해라는 직접 명령, 답하라는 간접 명령. 대책을 세우라예요? 대책을 세워라예요? 세워라는 직접 명령. 야, 빨리 해. 대책 세워. 세워라. 하지만 세우라, 세우시오 이런 거는 간접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화체까지 상대 높임법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높임법, 객체 높임입니다. 자, 원래는 용어상으로는 가장 낯선 게 객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10글자로 외웠죠.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여기 보이죠? 을을의 대상, 애객계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예문, 철수가 고모에게 했던 말,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했을 때 그 할머니가 객체라고 했죠. 왜? 할머니께 그랬으니까 객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를 불렀으면 할머니는 청자였겠죠. 상대. 할머니는 그때는 상대. 만약 할머니께서 그럼 주체였겠죠. 근데 할머니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객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체는 딱 특수어휘나 특수조사. 특수조사는 딱 께 하나밖에 없어요. 깨 나오면 무조건 객체에 해당하는 특수조사고요. 그런데 특수어휘 딱 4개. 곱하기 하면 8개의 특수어휘를 통해 높인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주다를 높여서 드리다. 대신에 성분으로 보면은 드리다가 누구께 드리는 거잖아요. 객체를 높이는 단어예요. 또 모시다도 원래 데리다를 높이는 거죠. 데리다. 따라서 친구는 데리고 가고 할머니는 모시고 가겠죠. 할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목적어를 높이는 거예요. 또
여쭙다나 여쭈다는 우리 앞에 복수 표준어였는데 역시 묻다. 친구에게는 물어보는 거고요. 여쭙다는 할머니께, 선생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객체를 높이는 특정 어휘라고요. 뵙다나 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활용은 다르지만 보다를 높인 거죠. 역시 보다를 높여서 뵙다가 돼.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4개. 주다, 드리다, 데리다, 모시다, 묻다, 여쭙다 또는 여쭈다, 보다, 뵙다 또는 뵈다. 이러면 객체 높이면 끝나요. 외운다면 4개의 특정 어휘.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의 대상. 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객체인 이유, 목적어의 대상이니까. 특정 어휘 모시다 나왔잖아요. 특정 어휘가 나오는 순간 객체 높이. 선생님께, 선생님이 객체인 이유, 께 드렸잖아요. 특정 어휘 드리다. 목적어의, 그러니까 부사어의 대상이죠. 목적어는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부사어의 대상인 선생님, 객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객체를 다 높인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아버지를 모시고 갔지만 나는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객체는 있는데 안 높인 거죠. 객체는 있지만 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동생은 객체이지만 높이지는 않은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객체를 높이는 경우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3가지 높임법,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을 모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빠르게 복습한다면 주체 높임은 깨서시, 깨서시. 그리고 또 주체 높임과 가운데에서는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신체, 소유물 또는 아까 말씀 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 높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 해체. 그러니까 이 외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우리 가야 됩니다. 또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는 등급을 묻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바로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특정 단어 4개.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 이런 형태의 어휘로 바로 조사와 함께 을을이 붙었거나 에게 깨가 왔을 때 결국 객체 높임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다 됐죠. 번역 표현은 짧게.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영어식 표현, 일본어투의 표현. 그중에 뭐뭐의 다름 아니다. 이것도 영어 해석이 자주 나와요. A is no other than B 할 때 뭐뭐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름 아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나 다름없다. 훨씬 우리말의 어순에 맞고 표현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또 뭐뭐에로의 거듭 이야기지만 일본어 노라는 말이 조사들 뒤에 계속 붙어요. 막 범죄 와의 전쟁, 에리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식으로 격조사 뒤에 의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다 번역 뒤에 표현으로 봐요. 조사 하나만 쓰면 돼요. 통일의 염원 이렇게 말이죠. 하나는 뭐 영어식 표현, 하나는 일본어식 표현 이런 게 지금 나왔고요. 또 역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뭐에 있어서라는 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니 오이데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공부하는데 있어서, 일하는데 있어서, 배우는데 있어서 막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결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뭐뭐 하는데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서술어를 쓰는데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엇이다 라든지 아니면 에 있어, 있어서라고 쓰더라도 뒤에 걸 빼면 돼요. 그냥 앞에 에만 남기면 돼요.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에, 또 중국 시장화 과정에 있어가 아니라 시장화 과정에, 이렇게 격조사, 부사 격조사에 하나만 쓰면 돼. 전형적인 번역투의 사례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것도 뭐뭐에 의해서. 역시 영어의 전치사들 남용할 때가 있어요. of, for, to, from, with 이런 걸 되게 남용하는데요.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능동 표현으로 가는 거죠. 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팀은 개발한 거죠. 능동 표현과 함께. 역시 뭐 이 배는 폭풍우와 함께 침몰한 게 아니라 폭풍우 때문에 침몰한 거. with를 남용해도 안 돼. 다시 한번 from이나 for 같은 이런 전치사들을 남용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은 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캔나토 머치구문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지 않아. have 동사, 가지다의 남용 등등 포함하여서 자주 쓰이는 것이 계속 나와요.
무궁무진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대의 표현도 다시 한 번 가지고는 어떤 공부도 좀 쉽지 않죠. 휘발성이 강하니까 2번 또는 3번 정도 보시면은 차곡차곡 누적됨으로써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더 공부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특강을 통해서 제 교재와 일체 또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또 우리가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총 10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또 뜻하시는 꿈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